1849년 12월 러시아 셰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장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후면 끝이라니. 남은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브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예브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에 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예브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쓴 도스토예브스키. 그는 훗날 소설 백치에서 사형대 위 최후의 5분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도스토옙스키는 빈민구제병원 의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훗날 러시아를 넘어선 세계적 대문호로 성장하는 그는 어려서부터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16대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병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공병국에서 근무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두고 직업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다혈질적이고 신경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그 때문에 어린 도스토옙스키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내성적이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점들이 그의 작품들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죄와 벌은 186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서 도스토옙스키 말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걸작이지만 죄와 벌은 고전문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소설이기도 하면서 역시 고전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원흉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작품을 읽기 어려운 이유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의 이름이 많습니다.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만 해도 로지아, 로지온 노마로비치 세 개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같은 장면에서도 다르게 불리는 바람에 상당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음으로 줄거리가 꽤 복잡한 편입니다. 책의 앞뒤를 넘나들면서 집중해서 읽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주인공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아닌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작품을 여러분께 쉽게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죄와 벌을 주어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이름이 길어 애칭인 로자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는 생활고로 학업을 중단한 대학생입니다. 그에게는 홀로 된 어머니와 두냐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친한 친구로서 후에 두냐와 결혼하는 나주미인이 있고요. 라스콜리니코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소냐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라주미니의 친척으로서 예심 판사인 포르피리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편 농장을 소유한 지주로서 자기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하던 두냐에게 접근했던 스비데리 가일로프라는 남자가 있고요. 이름이 길어 스비데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두냐가 라주미인과 결혼하기 전 약혼자였던 루진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들 8명이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와 벌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와 벌의 줄거리는 상당히 복잡한데 최대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최근 한 가지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다는 계획인데요. 그가 생각하기에 전당포 노파는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세상에 유익하다고 본 겁니다. 그는 이 일을 실제로 결행할지를 망설이는 중인데요. 그 와중에 한 술집에서 한 하급관리를 만났는데 그의 딸인 소냐가 가족을 위해 매춘을 하게 되었다는 그의 슬픈 가정사를 듣게 됩니다. 다음날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동생 두냐가 고용주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찝적대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잘 극복하고 루진이라는 부유한 남자와 약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두냐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 한다고 단정짓고 이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던 전당포 노파 살해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먼저 노파를 살해하고 마침 현장에 도착한 그녀의 동생까지 우발적으로 살해합니다. 그는 운이 따른 덕에 현장에서 조용히 도망가게 됩니다. 다음날 그는 경찰서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습니다. 살인사건 때문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행정적 업무 때문이었는데요. 경찰서에 있는 동안 우연히 전당포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무고한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는 경찰서에서 기절하고 말죠. 정신을 차린 후 라스콜리니코프는 집에 돌아가 전당포에서 훔쳐온 것을 모두 숨깁니다. 다음날 친구 라주미인이 그의 집을 찾아오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열병에 들떠 정상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때 두냐와 약혼하게 되었다는 루진이 그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는 루진에게 면박을 주고 루진은 불쾌해하며 떠나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미인을 돌려보내고 충동적으로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에서 그는 지난번 만났던 하급관리가 마차에 치인 것을 보게 되고 경찰들을 도와 그를 그의 집으로 옮겨줍니다. 거기서 그는 하급관리의 딸인 소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급관리의 가족들에게 장례식 비용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주고 나오죠. 집에 온 그는 어머니와 두냐가 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어머니와 두냐는 마침 그의 집에 와 있던 라주미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두냐를 냉대하고 두냐와 루진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한편 라주미인은 두냐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다음날 그는 라주미인과 함께 예심판사인 포르피리를 찾아갑니다. 전당포 노빠에게 맡긴 자기 물건을 찾으러 간 건데요.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가 경찰서에서 기절한 것 등으로 그를 의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범죄에 대한 주제로 논쟁을 벌이는데 노련한 포르피리에게 라스콜리니코프는 말려들고 말죠. 흥분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과거 두냐에게 접근했던 스비드리 가일로프였죠. 그는 다시 두냐를 만나고 싶다며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다음날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 두냐, 라주미인과 함께 루진을 만나는데요. 그 자리에서 두냐와 루진의 혼담은 깨지고 맙니다. 두냐를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고마운 마음에 자신에게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한 루진의 속셈이 들켰기 때문이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들을 떠나 소냐의 집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그는 소냐에게 자신이 살인범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데 하필이면 옆방에 묵고 있던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그것을 엿듣습니다. 다음날 라스콜리니코프는 혼자 예심판사 포르피리를 찾아갑니다. 그를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포르피리는 교묘하게 그를 신문하며 몰아가는데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자신이 살인범이라며 자수를 하는 통에 그는 풀려납니다. 한편 파혼당한 루지는 두냐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는 소냐를 불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위로를 하다가 그녀의 주머니에 몰래 지폐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소냐 아버지의 장례식 피로연에서 소냐가 도둑질을 했다며 그녀를 모함하는데요. 도둑질을 한 소냐를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 두냐에게 알려지면 다시 자기를 받아줄지 모른다는 알량한 속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소냐에게 돈을 몰래 넣는 장면을 본 루진의 룸메이트 덕분에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그 현장에 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후에 소냐를 만나 자신이 살인범임을 명백하게 고백하죠. 소냐는 그에게 자수를 권고합니다. 한편 라스콜리니코프의 비밀을 알게 된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그것을 이용해 두냐에게 다시 접근하지만 두냐는 그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소냐의 불쌍한 사정을 동정해 소냐의 가족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깊은 고민 끝에 자수를 합니다. 그는 자수했다는 점과 훔친 돈을 숨겨만 두고 쓰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받아 8년의 유형을 선고받는데요. 소냐가 그가 유배된 도시까지 따라 나서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유영지의 죄수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유영지에서 자신의 죄를 마친 데 참회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길고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문호이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랑하는 작가인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소개는 이전에 업로드한 죄와 벌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의 작가 소개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죄와 벌 소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1879년부터 1880년까지 2년간 러시아 통보지에 연재한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881년에 사망했으니까 이 작품은 그의 만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의 사상과 작가적 역량이 집대성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까라마조프 가문의 삼형제를 중심으로 존속살해라는 끔찍한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역시 상당히 복잡하고요. 분량도 상당히 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작가의 심오한 통찰이 돋보이는 세계 문학사의 걸작 중의 걸작이라 할 만합니다. 저는 이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할 때 중심되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실제 소설에는 더 풍부한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까라마조프 가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경박하고 욕정이 넘치는 50대의 아버지 표도르 까라마조프가 등장합니다. 그는 첫째 부인에게서 드미트리라는 아들을 낳고요. 사별한 후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이반과 알료샤라는 두 아들을 낳는데 둘째 부인마저 죽고 맙니다. 그리고 표도르의 사생아이면서 하인으로 부리고 있는 스메르자코프라는 남자가 등장하죠. 이름이 길어 스메르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요. 표도르와 드미트리는 그루센카라는 여자를 사이에 두고 경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반은 드미트리의 약혼 여인 카테리나를 사랑하게 되죠.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도르 까라마조프란 남자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제법 재산을 모은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경박하고 욕망에 충실한 그는 두 번의 결혼 생활을 통해 세 아들을 두었죠.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드미트리는 어릴 때부터 이미 아버지 표도르에게서 정상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하인인 그리고리의 손에서 양육되는데요. 외가 쪽 친척이 그를 데리고 가 교육을 시켜 장교까지 됩니다.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이반과 알류샤 역시 표도르는 제대로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들 역시 외가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게 되죠. 이반은 대학을 졸업한 당시의 신세대 지식인으로 성장하고 알류샤는 고향에 있는 수도원에서 당대의 명망 있는 조시마 장로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드미트리는 표도르와 재산 문제로 갈등 중이었는데요.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더 받고자 하지만 표도르는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인 이반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으니 표도르의 아들 세명제는 모두 고향에 있는 상황이었죠. 이들은 명망 높은 조시마 장로의 중재를 구하기 위해
그의 주재하에 수도원에 모여 논의를 하지만 표도르는 자식들과 수도사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며 논의를 망쳐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 드미트리에게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는 카테리나라는 여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최근 그루센카라는 행실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편 카테리나는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약혼자인 드미트리에게 3천 루블이라는 거액을 친척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드미트리는 그 돈을 착복해서 그루센카와의 유흥비로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연유로 드미트리는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재산을 추가로 받아 카테리나에게 돈을 갚는 한편 그루센카와 결혼하여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표도르 역시 그루센카에게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루센카가 자신에게 오기만 하면 3천 루블을 주겠다며 매일같이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표도르와 장남 드미트리는 재산 문제에 애정 문제가 겹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드미트리는 그루센카가 혹시나 아버지에게 갈까봐 매일 밤 집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중이었죠. 표도르는 하인인 스메르자코프를 깊게 신임해서 그루센카가 오면 비밀 신호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메르자코프는 드미트리와 내통 중이었습니다. 사실 스메르자코프는 간질병을 앓고 있어서 표도르 등은 그를 단순히 무식한 하인으로 여깁니다. 특히 무신론자인 이반의 경우는 별 생각 없이 신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그에게 설파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미트리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죠. 어느 날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고향을 떠나 있는 게 좋을 거라는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만간 간질병이 발작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이반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서도 고향을 떠납니다. 그 후 운명의 날 밤 드미트리는 스메르자코프로부터 그루센카가 밤에 표도르를 찾아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루센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안 드미트리는 이성을 잃고 구리 절구공이를 집어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그루센카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 신호로 문을 두드리는데 표도르가 반색을 하고 달려나온 것을 목격하고 그루센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을 넘어 돌아가려던 드미트리는 하인 그리고리에게 발각되고 그는 엉겁결에 그리고리를 절구공이로 내려치고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드미트리는 그루센카가 옛 연인을 만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를 쫓아가서는 돈을 펑펑 쓰며 술판을 벌입니다. 한편 그리고리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표도르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드미트리는 살인 혐의를 쓰고 체포됩니다. 사실 표도르는 스메르자코프가 아무도 몰래 살해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날 밤 그는 간질병이 발작하여 누워있었다는 증언이 있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드미트리가 체포된 후 시간이 흐르고 고향에 돌아온 이반은 스메르자코프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 그가 진범임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반에게 이반도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냐며 이반이 살인을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격분한 이반은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죠. 하지만 그날 스메르자코프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마침내 열린 드미트리에 대한 재판에서 이반과 알류샤, 그루센카는 그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카테리나, 그리고리 등 대부분의 증인들은 유죄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논쟁 이후에 배심원들은 어떤 정상 참작 없이 유죄로 판단합니다. 드미트리는 20년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반은 죄책감으로 중병을 앓게 되고 이반과 사랑에 빠진 카테리나와 알류샤는 드미트리를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드미트리의 변심으로 상처받았던 카테리나와 카테리나의 유죄 주장으로 상처받은 드미트리는 서로를 용서하면서 이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The Russian novelist Fyodor Dostoevsky was well known in his country during his life and has since been praised around the world as a writer. He is best known for writing novels that had a great understanding of psychology, especially the psychology of people who, losing the reason, would become insane or commit murder. Fyodor Dostoevsky was born in Moscow, Russia, on November 11, 1821, as the son of a doctor. His family was very religious, and Dostoevsky was deeply religious all his life. He began reading widely when he was a youth. He was first educated by his mother, father, and tutors, but at 13 years old he was sent to a private school. 2 years later his mother died. His father, a cruel man, was murdered in 1839, when Dostoevsky was 18 and attending school in St. Petersburg, Russia. Dostoevsky was trained to be a military engineer, but he disliked school and loved literature. When he finished school, he turned from the career he was trained for and devoted himself to writing. His earliest letters show him to be a young man of passion and energy, as well as somewhat mentally unstable. Dostoevsky began his career writing fiction about poor people in harsh situations. In 1843 he finished his first novel, Paul